먼저 미국 증시가 좀 흔들려요? 네. 이유가 뭡니까? 늘 나오는 얘기예요. 네. AI 거품론이냐 아니냐 위기론이냐 이건데요. 예. 이제는 조금 그냥 아예 성격을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속 나올 얘기다. 이거는 이제 AI 산업이 시작된 이래로 숙명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논란이 있다? 왜냐하면 왕좌가 정해질 때까지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왕좌의 자리는 한두 개인데 거길 차지하려고 하는 애는 열댓 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둥글게 하다가 멈춰 그러면 의자를 탁 잡는 그 왕좌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무조건 죽게 돼 있는 게임이에요. 아, 근데 이제 좀 능력 안 되는 애들이 실적 발표하면 형편없고 뭐 투자도 그렇습니다. 유치가 안 되고 막 이런 게 계속 나오겠구나. 숙명적으로 살아남는 사람이 모든 패권을 갖고 그 자리에 못 가는 사람은 죽게 돼 있죠. 근데 그 자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한대로 지금 돈을 사실상 넣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넣고 있는데 너의 실적이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겠어라고 하는 그런 경계심. 그게 이제 사실 AI 거품론의 이제 핵심인데. 예. 그래서 이제 그 거품론을 자극할 만한 어떤 소스라도 나오면 또 다시 거품이구나. 뭐가 나오면 역시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출렁되는데 최근에 나왔던 출렁거림의 두 가지 이슈는 이게 있었어요.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예. 오라클이 기대보다 실적이 낮았어요. 근데 조금밖에 안 낮았어요, 제가 볼 때는. 예. 근데 투자는 생각보다 예상보다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기대보다 실적은 낮은데 돈은 더 많이 들어가? 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게 이제 오라클에 대한 거품론이죠. 예. 그래서 주가가 당일날 실적 발표하고 나서 두 자릿수 이상 빠졌어요. 자, 그 다음날 반영 또 실적이 나왔던 게 브로드컴이에요. 브로드컴 야 여기서 구글에 반도체 납품하고 괜찮지 않아? 라고 했는데 실적은 괜찮았어요. 예. 기대 이상으로 나왔는데 끝나고 나서 CEO랑 CFO 그러니까 재무 담당하고 회사 사장이 예. 기자간담회라든지 컨퍼런스 콜을 하면서 AI 관련해서 생각보다 마진이 작다는 얘기를 해버렸어요. 다른 거 옛날 반도체 말고 AI 반도체는 마진이 적네. 많이 팔아도 안 남네 이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이거. 그다음에 열흘 있으면 내년이에요. 네. 근데 2026년도 전망치를 발표 안 했어요. 한 치 앞도 모르는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냐. 시장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일단은. 그래서 이 두 기업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시장이 위기론 거품론의 이 명분으로 이걸 써버린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빠졌고 우리도 연이어 아무튼 영향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오늘 두 뉴스가 또 나왔어요. 오늘 나온 뉴스는 뭐냐면 오라클이 아까 이제 오라클 안 좋은 뉴스 나왔는데 오늘은 더 안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오라클에 대해서 야 너 왜 이렇게 설비 투자 많이 해? 근데 왜 이렇게 실적이 없어? 그동안 이거였는데 이거보다 더 나간 뉴스가 나왔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오라클은 늘 뭐라고 그랬냐면 기다려주세요. 데이터 센터 완공만 되면 끝납니다. 우리가 거기 지으면 애들이 거기 데이터 센터 쓰고 AI 모델 돌리고 해서 돈 벌으니까 그것만 나오면 된다라고 그것만 핑계를 대고 있었는데 데이터 센터 완공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기한 내 안 된다. 왜냐하면 오라클이 자기 돈으로 데이터 센터 짓는 건 아니고요. 엄밀히 말하면 투자를 받아서 짓기도 합니다. 아, 투자가 막혔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건설사 현대건설이나 LG건설이 GS건설이 자기 돈으로 다 짓는 게 아니거든요. 예. PF 자금을 그렇지, 받아서 그렇지. 짓고 예. 분양해서 이거 갚고 이런 구조란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라클이 미시간에다가 데이터 센터 짓는 프로젝트이 100억 불이에요. 14조. 거기에 돈을 내기로 한 투자자가 있어요. 예.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예, 돼요. 얘네들이 야 너 지금 돈 없지? 너 이거 진짜 2027년까지 질 수 있겠어? 아무리 봐도 너 짓다가 망하면 거품만 남는 거 아니야? 뼈대만 남는 거 아니야? 쉽게 말하면 나 안 되겠어. 나 추가적으로 너한테 담보를 더 받든 조건을 더 유리하게 바꾸든 뭘 해야 될 것 같아. 너 불안해 라고 하니까 오라클이 협상하다가 안 됐어요. 그 얘기를 못 들어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투자자들이 나 그럼 이 프로젝트에서 빠질게. 그리고 오늘 빠지는 걸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 지금까지 나왔던 너 어떻게 이렇게 많이 투자할래? 너 왜 이렇게 수익이 없어는 현 상황에 대한 걱정과 우려나 평가예요. 근데 오늘 벌어진 뉴스는 이거는 현실이에요. 어이구. 지금까지 뉴스랑 다른 뉴스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요. 진짜로 이제 돈을 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런데 새로운 현상이 나왔다는 것도 하나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데이터 센터가 미뤄질 수 있잖아요. 오라클한테. 예. 이거는 현실적으로 너무 치명적이에요. 그거 하나로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데이터 센터가 미뤄지면은 데이터 센터 통해서 생기는 매출도 늘어질 것이고 데이터 센터를 나중에는 오라클은 누구한테 운영하려고 그러냐면 오픈AI한테 운영하라고 그럴 거예요. 너 여기 들어와서 네가 LLM 굴리고 나한테 사용료줘 이렇게 할 건데 얘네들도 동시에 미뤄지는 거고요. 그 데이터 센터에 칩을 납품하는 엔비디아도 동시에 납기일이 미뤄지는 거잖아요. 아이고. 요 뉴스가 오늘 나와서 내일도 안 좋겠네. 아니 오늘 이미 반영되고 있어요. 반영되고 그러니까 아무튼 줄줄이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계속 안 좋은 뉴스만 있어야 되는데 오늘 나온 뉴스가 또 하나는 뭐냐면 마이크론 반도체 만드는 애들이 예. 얘네들은 실적보다 지금 엄청나게 오버해서 성과를 보여줬어요. 그러면 삼성 삼성이나 하이닉스한테도 하이닉스는 괜찮은 훈풍이죠. 거잖아. 괜찮죠. 훈풍이죠. 예, 훈풍일 수 있죠. 반도체는 멀쩡하네. 그리고 얘네는 2026년 실적치를 또 전망치를 발표했는데 시장 기대보다도 40억 불 더. 오. 주당 순익도 더블 더 야, 이래가지고 좋은 뉴스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오늘까지 쭉 이어지는 흐름은 AI 거품론에 대한 우려. 그런데 마이크론이 이걸 일단 뒤엎는 정도의 훈풍 실적까지 나왔다까지만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 두 얘기를 합쳐서 그러면 오라클 거 보면은 거품 우려된다는 거고 마이크론 보면은 아직 괜찮다는 거고 어떻게 하자는 거요?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건 아닐 수 있다. 아까 제가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AI 관련해서 분명히 거품론이 계속 이어지는 기업들은 나온다. 숙명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옥석 가리기를 하시라.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론은 AI로 보지 마라. 저는 그 얘기예요. 반도체로. 그 한 반도체로 봐야 된다는 거지. 물론 AI 생태계 때문에 반도체 납품이 늘어나고 하니까 당연히 수혜를 보지만 엄밀히 말하면 AI보다는
반도체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AI의 기대 수는 있지만 AI는 AI고 반도체는 이상 없어. 이렇게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삼성과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땡큐네. 이제 어떤 AI 업체는 망할 수도 있고 어디는 더 잘 나가서 왕좌의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누구라도 반도체는 사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구애가 더 네, 심해질 네. 것 같은데. 그렇죠. 두 회사에 대한. 예, 최근 상황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깔끔하네요. 네. 예. 자, 올해 한 해 코스피 어떻게 달려왔고 우리는 그 결과물을 받아들이면서 과연 무엇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지 이광수 대표님의 고견을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금 뭐 책 오늘 받았다는 댓글들이 많이 아마 오늘 아마 예. 여러분들이 예. 받으셨을 것 같고요. 예. 질문을 뭐 하셨어요? 올해 한 해 코스피 결산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 제주도 놀러 갈 생각만 하고 말이야. 아니, 실시간 책 차트를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박시동 대표님 말씀을 막 들으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식시장이 굉장히 흥미로운 게 뭐냐면 그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어떤 이슈나 뉴스가 나왔을 때 그걸 해석하는 게 달라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해석도 되게 중요한데 예. 저는 뭔가 본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놓지 않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랄까요? 흔들리지 않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뉴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뉴스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가 볼 건가 그리고 우리가 큰 게 뭘 놓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AI 버블론이 있다. 맞아요. 말씀하셨어요. 근데 버블이 이건 아니다. 약검하고 다르다. 네, 그때는 가장 큰 이유가 이거는 B2C와 B2B의 차이다. 그거 제가 외웠잖아. B2B. 네. 예. 그러니까 B2B라는 건 뭐냐면 이제 회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어떤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회사들끼리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경쟁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해석이 필요한데 그 경쟁을 두고 예를 들면 뭐라 할까 뭐 거품이라든가 아니면 산업이 안 좋아지겠다고 판단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어서 A라고 B 회사가 막 경쟁했는데 B 회사가 탈락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인더스트리가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본질에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아까도 이제 박시영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한국의 반도체라든지 한국의 회사들을 굉장히 좋게 보는데 일단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잠깐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올해 2025년 이제 결산을 한번 해보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코스피 주가의 변동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 중에서 상승한 종목 그리고 보합인 종목 연초 대비해서 예. 그리고 오히려 하락한 종목 수예요. 나는 이거 깜짝 놀랐는데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하락 종목이 꽤 있어. 그렇죠. 적지 않아. 그런데 상승 종목이 훨씬 많지 아니 않습니까? 당연히 많죠. 근데 아주 흥미롭게도 뭐냐면 이제 코스피가 한 70% 정도 올랐거든요. 예. 연초 대비해서. 예. 근데 이제 다음 장을 보시면 근데 이 대목 제가 하나 물을게. 보합이 적어. 오를 건 오르고 빠질 건 빠졌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안 오르긴 되게 안 오르거나 안 빠지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도 흥미로워. 네. 보합이 별로 네. 없다는데. 예. 근데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그러면은 주가는 상승했는데 어느 정도 상승했냐를 차원에서 요 그래프는 이제 흥미로운 건데 코스피 지수가 한 70% 올랐거든요. 예. 근데 코스피 지수보다 일종의 비트한 종목, 상승 종목 중에서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보다 높게 상승한 종목은 142개밖에 안 돼요. 70%로 잡았을 때 예. 그러니까 상승률이 70%인데 예, 예, 70% 이상 오른 이상 오른 거. 거. 그리고 나머지 대부분의 종목들은 사실은 시장 대비해서 일종의 수익률이 낮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쉽게 말하면 하이닉스나 이런 덩치가 큰 게 많이 오르니까 전체적으로 끌어올렸지만 종목 수로 보면 그렇게 못 따라가는 종목들이 많았다는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중소형. 사실은 우리가 막 종목을 찾아서 높은 수익률을 올리려고 쫓아갔지만 사실은 지수 대비해서 상승률이 높을 가능성이 낮았다. 그렇지. 그렇지. 네. 그래서 차라리 ETF가 ETF를 샀으면 낫다. 낫지. 지수 ETF만 ETF.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지수 ETF 투자라고 권유드린 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게 전망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이런 어떤 통계치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예. 크지 않은 시장에서 주가가 크게 오르려면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새로운 수요가 들어와서 시장을 근본적으로 수요를 바꾸는 게 굉장히 큰 힘이거든요. 그렇죠. 일관되게 지금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계속. 그러면 외국인들이 들어올 때 시장의 분위기는 어떨까라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는데 다음 장을 보시면
이건 일본과 대만의 지수입니다. 음. 일본의 대만의 지수를 보면 제가 잘 안 보여서 이거 잠깐 볼게요. 잘 보면 일본과 대만의 시가총액 괜찮습니다. 저 보여서 일본과 대만의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요. 엄청나다. 근데 저 기간 동안요 일본과 대만의 주식 시장이 크게 상승했어요. 그러네. 근데 상승하는 것만큼 더 이상 상위 5개 종목의 비중이 늘었다고요. 집중화됐어. 또. 그 얘기는 뭐냐면 쉽게 말해서 대형주가 5개 대형주가 지수를 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치면 삼성, 하이닉스 이런 게 끌어올렸다는 거잖아. 대만, 일본에서도 네. 똑같이.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특징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러네. 그래서 그럼 이 얘기는 아까 제가 하나 질문하면 외국인들이 일본과 대만 쪽은 우리나라보다 더 적극적으로 매수세가 있는 겁니까? 규모가? 그동안 있었죠. 있었죠. 그동안 엄청나게. 일본 주식을 엄청나게 사고 심지어 워렌 버핏도 막 일본 주식 샀으니까. 우리나라 거 사지 말이야. 아니 이제 그동안은 그랬는데 예. 어쨌든 그러면서 특징적인 현상은 쉽게 말하면 대형주를 그냥 산다 외국인들은. 그러네. 지수를 살 때도 똑같이. 네, 대형주를 사. 네. 그래서 그 대형주가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니까 대형주가 지수를 끌어올리고 또 대형주의 비중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 보시면 이제 대한민국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요게 아주 재밌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한국 주식을 살 때 ETF를 산단 말이죠. 그래서 저 iShares MSCI 한국 ETF가 외국에서 파는 한국 ETF 중 규모가 제일 큰 ETF예요. 아, 저게. 이해하셨죠? 예, 예. 예, 자산 규모가. 예. 그 ETF가 지금 들고 있는 한국 주식의 비중하고 예. 현재 지금 코스피의 시가 오. 비중과 비교해 드린 거예요. 이거 흥미롭네. 네. 그러니까 삼성의 지금 우리 비중은 19.7인데 외국 애들이 사는 MSCI 한국 ETF에서는 23.3으로 더 높고 네. 하이닉스도 우리 비중이 12.3인데 시총에. 네. 근데 이게 외국인들 사는 ETF에서는 16.5 더 높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시장에 들어오면요. 저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탄력 있게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네. 그 얘기. 네. 그래서 그 밑에 종목도 이제 쭉 비교해 보는데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서 그러니까 그런 특징이 있다. 이제 다시 한번 쉽게 말씀드리면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투자할 때 예를 들어서 네. ETF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종목을 살 때 대형주 위주로 사고 그 중에서 모멘텀이 있는 대형주가 훨씬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크죠. 예. 그리고 여기서 보면 그 군소는 아니죠. 그 밑으로 보면 KB금융, 현대차,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시가총액 우리 비중에 비해서 좀 더 외국인들이 많이 갖고 있죠. 많이 갖고 있네. 그거는 뭐냐면 요런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금융주가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예. 은행주는 다른 옵션 그러니까 다른 선택이 없단 말이죠. 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예. 쉽게 말해서 삼성전자는 반도체를 살 때는 대만의 회사라든가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국의 회사도 있고 예. 일종의 대체제가 있죠. 예, 예. 그런데 한국의 은행을 사고 싶어. 근데 대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한국주를 비중 있게 치는 거예요. 근데 저건 이제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고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런 특성.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데 내년에 외국인들이 저는 한국 시장에서 2025년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전 예측하고 그럼 있거든요. 삼성 하이닉스는 다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상태로 가면 대형주의 상승률이 훨씬 더 커질 거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막 포트폴리오를 벌리고 그다음에 너무 다른 데에 관심 가지실 필요가 없고 예. 오히려 내년 한 1분기, 상분기에는 그냥 지금 해온 대로 그 지수 ETF 예. 규모를 늘리고 규모를 늘리기에 굉장히 좋은 시점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특히 반도체라든지 대형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투자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네.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 중요한 정보네요. 예. 역시 그러니까 이게 감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은데 감이 아니라 수치,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훨씬 더 설득력이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투자는 이렇게 놀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 투자하면 재미없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놀이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아니지. 수익률만 높으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익률은 예. 수익의 절대량이 중요해요. 아, 그치. 그때 그 얘기 했잖아. 네. 10만 원 넣고 80% 올라갔다 8만 원인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아주 작은 A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 종목 막 1억, 2억씩 투자하실 수 있습니까? 겁나죠. 안 되죠. 겁나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삼성전자는 1억 투자하는 분들이 여유가 있다. 아니, 그러니까 하는 분 봤어. 그렇죠. 있더라고. 이 지점이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대형주가 오를 때 여러분 확실히 돈을 벌지 않으면 쉽게 말해서 수익 금액을 늘리지 않으면 근데 지난주에 우리 이광수 대표님이 핵심을 뭘로 짚어주냐면 지금 시기에 포인트는 변동성이 적고 실적이 좋은 전망이 좋은 주식을 선택해라. 그 원칙에도 맞잖아요. 변동성이 적잖아.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특히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의미 있게 봐야 되고
이제 가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이제 주식에서는 이제 새로운 걸 알려달라. 뭔가 재미있는 거 알려달라. 네. 근데 여러분 지루한 투자가 좋습니다. 재미없는 거. 한방 인생은 한 방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너무 분들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스릴이 있어요. 특히 2026년도에 외국인의 그 흐름에서 만약 들어오면 진짜로 지수의 상승폭이라든지 대형주가 또 다른 상승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까 그 미국이나 대만의 예처럼 한국도 잘 그렇게 여러분들이 투자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